2018년 11월의 어느 평일 아침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9살 첫째 딸 유진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어머니 선영은 5살 예은의 아침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는 아이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출근한 뒤였지요. 그날 오전까지 그 집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오후 4시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걸 느낍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엄마도 동생도 보이지 않았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둔 우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신발장에서는 예은의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지요. 저녁이 되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집에는 아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그날 오후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죠. 신고 직후부터 김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집 근처 골목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빌라 단지 놀이터, 편의점 앞, 주차장, 상가 건물 뒤편까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지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는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첫째 딸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지요. 도연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상사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요. 도연은 곧바로 양산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말합니다. CCTV를 확인하고 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신청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에게 기다림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 앞 문구점에서 A사 용지 500장을 샀습니다. 편의점 복사기 앞에 서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내와 딸의 사진을 USB에 옮겨 출력했지요. 전단지 문구는 단순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선영, 36살, 김혜은, 5살. 2018년 11월 15일, 경남 양산시 3호동에서 실종.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고, 예은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300장 인쇄했습니다. 복사비로 3만 원이 들었지요. 투명 테이프를 사고 전단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양산역이었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가 서는 역이지요. 도연은 역 광장 기둥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전단지를 쳐다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묻습니다. 애기 엄마랑 같이 없어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은 전단지를 다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경찰엔 신고했어요? 네, 했습니다. 여성은 말없이 등을 두드리고 돌아갔죠. 도연은 하루에 50장씩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양산터미널, 버스 정류장, 대형마트 게시판, 은행 ATM기 옆, 아파트 입구, 학교 담벼락까지. 관리자가 나와 떼라고 하면 사정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하루만요. 허락해주는 곳도 있었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곳도 있었지요. 거절당한 곳에서는 조금 떨어진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비가 오면 전단지는 젖어 흘러내렸고 도연은 다음 날 같은 자리에 다시 붙였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CCTV 분석 결과였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1시 42분 아내와 딸이 집 앞 골목을 걸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예은은 분홍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아내는 검은색 롱패딩에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3번 돌려봅니다. 어디로 간 건지는 확인됐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시야가 끊깁니다. 그 이후 동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 봅니다. 아내의 걸음걸이, 딸의 뒷모습, 손을 잡은 각도까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강압당한 흔적도, 다급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평범한 외출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고 첫째 딸 유진의 방으로 갑니다. 딸은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랑 예은이 어디 간다고 한 말 없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모르잖아. 도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제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 창원, 울산, 대구. 도연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대부분은 오인이었습니다. 뒷모습이 비슷해서, 옷차림이 닮아서,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그럴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뛰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제보 전화를 끊지 않았지요. 다음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12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도연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전단지를 붙이러 다녔습니다. 손이 터서 피가 났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다시 나섰지요. 회사는 무급휴직 처리됐습니다. 월급이 끊기자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첫째 딸 학원비, 공과금, 인쇄비, 기름값. 도연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냈지요. 연말이 가까워지자 도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실종자 찾기 카페와 SNS 그룹, 사진과 정보를 올리고 매일 아침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응원도 있었고 이유를 묻는 말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며 경찰의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보호자가 데려간 경우엔 수사가 제한적입니다. 그 말 앞에서 도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찾는 아버지였을 뿐이죠. 실종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입니다. 김도현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 하나가 걸려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이선영 고객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이 3개월째 미납 상태입니다. 도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번호는 도연이 알고 있는 아내의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담원은 설명합니다. 2017년 8월에 개통된 번호이고 현재 미납액은 38만 원이라고 말이죠. 도연은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번호는 분명 따로 있었습니다. 그 번호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였지요. 다음 날 도연은 통신사 대리점을 찾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아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모두 조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총 3개의 회선이 있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합니다. 3개. 그가 알고 있던 건 하나뿐이었지요. 직원은 차분히 설명합니다. 2015년 개통된 회선 하나, 2017년 8월 개통된 회선 하나, 2018년 3월 개통된 회선 하나, 3개 모두 요금 미납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출력된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봅니다. 낯선 번호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아내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늘려갔을까요?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 이번엔 카드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선영 고객님 카드 대금이 5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연체액은 247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주유소. 겉보기엔 평범한 소비였지요. 하지만 2018년 9월부터 내역이 달라집니다. 한 달 동안 현금 서비스만 17번. 총액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도현은 은행을 찾아갑니다. 아내의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하지요. 출력물을 넘기던 도현의 손이 멈춥니다. 현금 서비스 입금, 그리고 같은 날 전액 출금. 이 패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됐고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3년 동안 누적된 금액은 5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도연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내는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도연은 친정에 전화를 겁니다. 장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작년에 선영이가 300만 원을 빌려갔어. 학원비 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에 도연은 숨이 막힙니다. 학원비는 이미 본인이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모두 급하다며 빌려갔고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도연은 메모지에 금액을 적어 내려갑니다.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종이는 점점 비좁아졌습니다. 그해 봄 캐피탈 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합니다. 아내의 명의의 차량 할부금 연체 안내였습니다. 도현은 당황합니다. 집에는 차가 한 대뿐이었고 그것도 자신의 명의였기 때문이죠. 확인 결과 아내 명의로 된 차량은 창원에서 등록된 경차 한 대였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앉아 창원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독촉장, PP 대출, 인터넷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까지. 금리는 연 20%에서 30%, 대출은 7곳이 넘었습니다. 도현은 노트에 정리합니다. 확인된 채무만 수천만 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억 단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불법 사채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일 입금 가능. 신분증만 있으면 오케이. 도현은 적힌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원금 8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1200만 원입니다. 전화를 끄는 도현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아내는 은행도 카드도 마지막엔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던 겁니다. 동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온라인 댓글도 변합니다. 계획적인 가출 같다. 아이를 데리고 간 건 이해된다. 경찰의 말도 달라집니다. 채무로 인한 자발적 이탈로 보입니다. 보호자가 데려간 경우 범죄가 아닙니다. 도연은 경찰서를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간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실종은 가출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의 부재였습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보다 5살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것만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3주째가 되던 날입니다. 김도연은 양산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김도연 씨,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는 짧았지만 도연의 손은 쉽게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전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연은 회사에 조퇴를 내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숨이 가빠집니다. 수사과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 형사가 자리를 권합니다.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도연 쪽으로 화면을 향하게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재생 버튼이 눌립니다. 흑백 CCTV 화면입니다. 날짜는 2018년 11월 15일. 시간은 오후 1시 42분입니다. 집 앞 골목길입니다. 늘 오가던 너무도 익숙한 공간이죠.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여성, 그리고 분홍색 패딩을 입은 아이입니다. 여성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옵니다. 아이의 걸음은 느립니다. 여성은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걷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입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20초 남짓 재생되다가 두 사람이 골목 끝을 돌아 나가는 순간 끊깁니다. 도현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아내입니다. 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양산시 웨버스터미널 입구입니다. 화질은 조금 더 선명합니다. 같은 옷차림의 여성과 아이가 터미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걷고 아이는 그 손에 이끌려 따라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영상은 5초 만에 끝납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후 2시 15분. 터미널 매표소 앞입니다. 여성은 창구 앞에 서서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는 옆에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죠. 여성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넵니다. 직원은 표를 건네고 여성은 그 표를 가방에 넣습니다. 아이 손을 다시 잡고 대합실 쪽으로 이동합니다. 도현은 묻습니다. 어디행 표를 샀는지 확인됐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주행입니다. 오후 2시 40분 출발 고속버스입니다. 도현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전주. 아내와 전주는 어떤 기억도 어떤 연결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형사는 이어 말합니다. 좌석은 14번, 15번. 성인 1명, 아동 1명입니다. 네 번째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후 2시 38분. 터미널 승강장입니다. 고속버스가 정차해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합니다. 여성과 아이도 그 줄에 서 있습니다. 아이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여성은 아이의 엉덩이를 받쳐 버스 안으로 올려보냅니다. 아이의 발이 계단을 딛고 두 사람은 버스 안으로 사라집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오후 2시 40분 버스는 출발합니다. 도현은 한참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주 도착도 확인됐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인됐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오후 5시 20분. 전주시 웨버스터미널 도착 승강장입니다. 버스에서 승객들이 내립니다. 여성과 아이도 보입니다. 아이는 졸린 듯 눈을 비비고 있고 여성은 아이 손을 잡은 채 터미널 안으로 걸어갑니다.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오후 5시 28분. 전주터미널 출구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밖으로 나옵니다. 여성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손을 잡힌 채 따라갑니다. 영상은 약 10초간 재생되다가 끊깁니다. 형사는 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 화면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현은 차에 앉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멈춰 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 이름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죠. 왜 전주였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USB를 다시 노트북에 꽂습니다.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반복해 봅니다. 아내의 걸음걸이, 고개를 숙인 순간, 아이 손을 잡은 각도.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는 없습니다. 두려움도 저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같은 시간, 같은 노선에 전주행 버스를 탑니다. 좌석은 14번과 15번. 아내와 딸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도현은 생각합니다. 이 길 위에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주에 도착한 뒤 도현은 영상 속 그대로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도시에는 너무 많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전주터미널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진 모든 길은
도연에게 미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로의 입구에서 아내와 딸의 흔적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실종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5월, 김도연은 양산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김도연 씨, 수사 종결 통보드립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종결이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자녀를 동반하여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친권자가 데리고 간 경우 유괴나 약취가 아닙니다. 민법상 부부 모두 친권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끌려간 건데요. 형사는 한숨을 쉬듯 말합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수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아동학대를 했다거나 아이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연은 되묻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는데 그게 증거 아닙니까? 형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 내 문제로 보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가정 내 문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실종은 가정 문제가 되었고 수사는 사적인 갈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은 손을 뗐습니다. 이제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댓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호자가 데려간 거면 실종이 아니지 않나요? 부부 싸움 같은 거 아닐까요? 엄마가 데려간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멈춥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도연은 답글을 쓰려다가 멈춥니다.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데려갔으니 안전할 것이다. 도연은 창을 닫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옆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옵니다. 부인이 도망간 그 집 아니야. 빚 때문에라던데. 도연은 듣지 못한 척 계산을 마칩니다. 계산대 직원의 눈빛에는 연민이 섞여 있지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섭니다. 유진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담임교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유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합니다. 가정 사정이 좀 있습니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유진과 밥을 먹으며 묻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없어.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애들이 물어봐. 엄마는 왜 안 오냐고, 동생은 어디 갔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모른다고.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7월,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도연을 부릅니다. 요즘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은 말을 잇습니다. 회사도 이해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인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당 TV에서는 아동 실종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납치된 아이 이야기입니다.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납치됐기 때문에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은이는 엄마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8월, 도연은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도연은 상담실을 나와 벽에 기대 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전단지는 사라지고 온라인 글의 반응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갑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거리는 텅 비고 도연은 마스크를 쓰고 혼자 전단지를 붙입니다. 실종 3년. 사람들은 도연을 잊어갑니다. 새벽 편의점 근무 중 도연은 휴대전화로 예은의 사진을 봅니다. 웃고 있는 5살 아이입니다. 예은아, 아빠야. 대답은 없습니다.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가족 문제가 되었고 아이의 이름은 점점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습니다. 잊힌 것은 사건이지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2022년 4월입니다. 실종 41개월째. 김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2년 전 같은 방송국에 제보했을 때는 현재로선 다루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이지요. 네, 맞습니다. 4년 전 부인과 따님 실종 사건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취재 가능하실까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요. 일주일 뒤 제작진 3명이 도연의 집을 찾습니다. PD, 작가, 촬영 감독입니다. 도연은 4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꺼냅니다. 전단지, CCTV 영상이 담긴 USB, 경찰 조서, 빛 독촉장, 온라인 제보 기록, 탁자 위에 쌓인 종이들은 시간의 두께처럼 보입니다. PD는 한 장씩 넘겨보다 말합니다.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PD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부인 명의 휴대전화가 3개였다고요. 네. 그중 하나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실종 후에 알았습니다. 지금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모두 요금 미납으로 정지됐습니다. 작가가 묻습니다. 부인이 남긴 메모나 노트 같은 건 없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다 뒤졌습니다. 대출 계약서 말고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작가가 다시 묻습니다. 온라인 활동은 하셨나요? SNS나 카페 같은 거요. 도연은 생각하다 말합니다. 맘카페는 했었습니다. 카페 이름 기억나세요? 양산맘들이 수다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메모를 합니다. 계정으로 접속해 보신 적은요?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노트북은 남아있나요? 도연은 잠시 멈칫하다. 아내가 쓰던 노트북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켜지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전원을 켜자 천천히 부팅 화면이 올라옵니다. 윈도우 7입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2017년 여름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현, 아내, 유진, 예은, 4명이 웃고 있습니다. 도현은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브라우저를 엽니다. 네이버입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Loving Mommy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이게 부인 계정이네요. 카페 목록이 열립니다. 육아 카페들 사이에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급전 대출정보공유. 도연은 숨을 삼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게시글과 댓글이 수백 개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출 문의와 중개 글이 빼곡합니다. 당일 입금 가능한 곳 아시는 분. 급하게 200만 원 필요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PD가 묻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 봅니다.
작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마지막 게시글 날짜는 2018년 11월 10일, 실종 5일 전입니다. 글 내용은 짧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은 없습니다. 작가는 메시지함을 엽니다. 대출 관련 쪽지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발신자 희망이 엄마. 날짜 2018년 11월 3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니, 제가 쓰는 계정인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고거래하면 현금 바로 받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작가는 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세컨멈 77 중고나라 활동 내역이 나타납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물건 판매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옷, 장난감, 여성 의류. 사진을 보던 도연이 말합니다. 이거 우리 집 물건입니다. 분홍색 원피스. 예은이 장난감. 집에 있던 것들입니다. 판매 시점은 실종 직전 3일입니다. 작가는 묻습니다. 실종 이후 활동은요? 스크롤을 내리자 2019년 2월 게시글 하나가 보입니다. 겨울 아동복 팝니다. 도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2월이면 실종 3개월 후잖아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2월. 최근까지 활동이 있습니다. PD가 말합니다. 부인이 살아 있습니다. 도현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럼 예은이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가 시작됩니다. IP 분석 결과 접속 지역은 경기도 평택으로 좁혀집니다. 제작진은 평택으로 향합니다. 중고 거래 후기를 남긴 사람을 찾아갑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직거래했어요. 아이랑 같이 왔어요. 몇 살 정도였나요? 8살쯤요. 실종 당시 예은이 나이와 맞아떨어집니다. 아이 모습 기억나세요? 말은 거의 안 했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어요. 평택역 근처 카페에서의 거래였습니다. 제작진은 계정에 직접 쪽지를 보냅니다. 며칠 후 답장이 옵니다. 무슨 옷 찾으세요? 약속 장소는 평택역 근처 카페입니다. 당일 단발머리 여성과 아이가 나타납니다. 아이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은 말수가 적고 아이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여성과 아이는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관리인은 말합니다. 젊은 여자 혼자 아이 데리고 산 지 2년쯤 됐어요. 이름은 김미경. 가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원룸 안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도현은 문 앞에 멈춰 섭니다. 4년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예은아, 아빠야.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하나가 열립니다. 나만의 일기장. 메시지가 수백 개입니다. 그중 하나가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예은이에요. 너무 심심해요. 도현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 주저앉습니다. 아이의 실종은 끝났지만 아이의 시간은 그 문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평택 원룸 302호에서 이선영과 예은이가 발견된 날입니다. 그날은 사건이 끝난 날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했고 제작진은 즉시 동행 취재를 요청합니다. 이선영은 임의 동행 조치됩니다. 예은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함께 따로 이동합니다. 도연은 아이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4년 만에 본 딸입니다. 안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아이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조사실. 이선영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시선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왜 집을 나갔습니까? 이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먼저 무거워집니다. 한참 후 짧게 말합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형사는 이어 묻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8천만 원쯤. 왜 그렇게까지 늘어났습니까? 이선영은 손을 꼭 쥡니다.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조금씩 카드로 쓰고 대출도 받고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요. 무서웠어요. 무엇이 화낼까 봐요. 폭력이 있었습니까? 이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돈 관리도 못한다고. 왜 이렇게 허술하냐고. 그런 말들이요. 형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까? 네. 아이를 데리고. 네. 형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빚쟁이들이 위협했다고 했죠.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돈 안 갚으면 아이에게 피해 간다고. 언제였습니까? 떠나기 일주일 전쯤이요. 번호는 기억합니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녹음, 문자, 기록은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휴대전화를 버렸어요. 조사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형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참 후 작게 말합니다. 더 화낼까 봐요. 조사실 밖. 도현은 일반경 너머로 아내를 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야위었습니다. 머리는 짧아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깊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따라옵니다. 저 사람도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연민 뒤에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조사는 계속됩니다. 4년 동안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연락하면 찾을 거잖아요. 찾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빚쟁이들도 알게 될까 봐요. 그런데 인터넷은 사용했죠. 네, 중고거래도 했고 이선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 계정까지 써가며 거래는 했는데 전화 한 통은 못했다?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면 신원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듭니다. 아이의 삶보다 당신이 돌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까? 이선영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같은 시각, 다른 방, 예은이는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입니다. 예은아, 학교 다녔어. 고개를 젓습니다. 왜? 엄마가 안 보냈어요. 밖에 나가고 싶었어. 끄덕입니다. 왜 못 나갔어? 사람들이 나쁘대요. 누가 그랬어? 엄마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나만의 일기장. 메시지는 시간처럼 쌓여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요. 너무 심심해요. 친구 만들고 싶어요. 상담사는 묻습니다. 왜 이걸 썼어? 예은이는 말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 한 문장이 모든 설명을 대신합니다. 제작진은 원룸을 다시 찾습니다. 창문은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밖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 그 그림은 양산의 집입니다. 아이의 집은 4년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처음엔 잠깐만 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깐은 4년이 됐고 보호는 통제가 됐습니다. 아이를 지키려 했다는 말은 시간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은 건 아이의 문장입니다. 저는 예은이에요. 너무 심심해요. 그 문장은 울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4년 동안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평택 원룸에서 예은이가 발견된 그날 밤, 아이는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놓지 않았던 이름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차분하게 도연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바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이는 지금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겪고 있어요. 도연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까지 도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태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또 사라질까봐, 또 놓칠까봐, 이제는 끝났다고, 찾았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지도 울지도 달려오지도 않던 얼굴. 아빠라는 말 앞에서도 감정이 없던 눈. 도연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찾은 게 맞나? 아이는 돌아온 게 맞나?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공간치고는 지나치게 정숙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집, 개, 나무, 사람, 그림 속 사람들은 대부분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그림들을 하나씩 보며 걸었습니다. 어느 그림에서도 예은이는 없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꺼내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도현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예은이 상태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도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영양 상태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고 외상이나 직접적인 폭력 흔적도 없습니다. 잠깐의 안도. 그러나 상담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심리와 발달입니다. 상담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예은이는 또래에 비해 사회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걸 불편해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질문을 해도 단답형으로만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도 발달 단계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단어는 알지만 감정을 설명하는 말이 부족합니다. 기쁨, 슬픔, 불안 같은 정서 표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연은 물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겁니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은이는 관계 맺는 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놀아본 경험, 또래와 부딪혀본 경험, 갈등을 해결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발달 과정이 중간에서 멈춰 있었던 상태입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몇 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환경과 일관된 보호자입니다. 도현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상담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은이는 아버지를 기억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낯선 사람에 가깝습니다. 아이에게 4년은 인생의 절반입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은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였습니다. 도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시간이 비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고 얼굴선도 달라졌지만 눈만은 분명 자기 딸이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예은아.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빠야. 잠시 후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을 봤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놀람도, 기쁨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도현은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의 몸이 굳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참 후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그 두 글자가 도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응. 언니는 집에 있어. 예은이 많이 보고 싶어 해.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놀이치료실, 장난감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예은이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이 인형이 친구라면 뭐라고 말할까? 예은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그 뒤에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몰라요. 아이는 다음 단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키즈 카페 문 앞에서 예은이는 멈췄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서워. 상담사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은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놀자. 예은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다른 아이에게 갔습니다. 예은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라는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거야.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아이에게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고 창문이었고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 대신, 관계 대신, 외로움 대신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은이는 도현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였습니다. 도현은 아이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사라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었고, 숨 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간은 4해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말입니다. 2022년 5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이 사건을 더 이상 한 가족의 비극으로만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사라진 4년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 일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아동심리학자, 소아정신과 의사,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은이의 기록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담 기록, 심리 검사 결과, 학교 미진학 자료, 생활 환경 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4년 동안 아이가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문은 서울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김은희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심각한 사회정서적 발달 지연 상태입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래 관계 형성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상황의 맥락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기쁨, 슬픔, 불안 같은 기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도 크게 제한돼 있습니다. 교수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언어 능력은 또래 기준으로 약 2년 정도 뒤처져 있고요. 집중력과 충동 조절 역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입니다. 아이의 뇌는 관계 속에서 발달합니다. 특히 5세에서 9세는 사회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규칙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몸으로 익힙니다. 예은이는 이 시기 전체를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지연이 아닙니다. 발달 과업 자체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D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뇌 발달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놓치면 나중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어쩌면 평생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는 안전한 어른을 다시 믿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자문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예은이를 직접 3차례 진료했습니다. 놀이 평가, 대화 관찰, 행동 분석, 진단서에는 3줄의 문장이 적혔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의심,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스마트폰 의존. 이 원장은 제작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은이는 정상적인 애착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호받는 느낌보다 통제받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PD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원장은 상담 중 있었던 장면을 전했습니다. 예은이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없습니다. 엄마가 안 보냈어. 엄마가 그랬어. 사실만 말합니다. 사랑, 그리움, 분노 같은 정서 언어가 없습니다. 이건 관계에서 감정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 원장은 스마트폰 의존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 아이에게 장난감이 아닙니다. 유일한 친구였고, 유일한 세상이었고,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으면 극도의 불안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 대신 크린의 애착한 아이입니다. 세 번째 자문은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박지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방임에 해당합니다.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사회적 관계를 맺을 권리 모두 박탈됐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부모는 보호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가 아닙니다. 보호는 아이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통제이고 격리이고 방임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사건의 모든 변명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자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수진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은이의 회복 계획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전입니다. 최소 2년 이상. 집중 개입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 사회성 훈련, 학습 보완, 가족 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이의 시간은 4해 동안 멈춰 있었으니까요. 방송 말미, 제작진은 자막을 띄웠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방임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실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간은 4해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5살, 6살, 7살, 8살, 그 모든 계절을 예은이는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회복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회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를 숨긴 것은 정말 보호였는가? 이 질문이 이 사건이 남긴 유일한 교훈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